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이 아니고요. 바로 2025년 유수하가 한 해 동안 극장에서 본 영화들 리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취미가 극장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꽤 많은 영화들을 봤더라고요. 총 28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물론 영화를 좋아하시는 흔히들 시네필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자면 많이 봤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나름 적지 않게 다양하게 많이 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도 추천해 드릴 겸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고요. 모든 영화의 엄청난 스포일러는 없이 간략한 줄거리 그리고 제 감상평을 조금 더해서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메가박스에서 본 영화입니다. 시빌워 분열의 시대 라고 하는 영화가 있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박스오피스 1위.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진짜 공포다. A24 최초의 블록버스터 시빌워 분열의 시대 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랑은 다른 영화입니다. 예, 이름만 똑같고요. 전혀 연관이 없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걸 보게 됐냐? A24 영화에서 봤어요. 네. A24가 이제 영화 배급사인데 약간 인디 영화를 많이 배급하는 그런 영화사입니다. 근데 저랑 좀 뭐랄까 결이 비슷하달까? 그래서 A24 영화를 재밌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봤습니다. 줄거리가 어떠냐? 우선은 이제 대체 역사물이라고 하죠, 보통. 실화는 아니고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 영화의 배경은 약간 근미래의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뭐 자유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자유가 중요시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약간 독재 국가 비슷한 느낌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부 진영과 반란 진영으로. 근데 해가 조금 많이 지나서 그 대통령의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이제 반란 진영이 정부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의 주인공은 그 정부 진영과 반란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군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커스틴 던스트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스파이더맨에서 메리 제인 역할로 나왔던 MJ 역할 기억하시죠? 그분이 꽤 유명한 종군 기자 역할로 나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많은 전쟁 같은 것들의 참상을 직접 촬영하면서 약간 이골이 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솔직히 이 순간, 이 반란 진영이 정부 진영을 무너뜨리는 이 순간도 별로 찍고 싶어 하지 않아. 원래. 근데 새내기 대학생 여자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커스틴 던스트를 굉장히 우상시하면서 종군 기자의 꿈을 꿔왔던 소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나가려고 해. 근데 이제 커스틴 던스트나 주변 기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종군 기자의 팀을 꾸려가지고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찍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액션, 스릴러, 서스펜스 막 이런 느낌의 영화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할 정도로 액션과 서스펜스가 두드러지는 영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어느 쪽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저널리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자 정신 이런 거에 더 영화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다면 저널리즘의 양가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상시에 평화, 사랑, 이웃 간의 정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쵸? 근데 뉴스 일면에 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항상 극단적이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신문의 일면에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사실 내가 이 참상 찍고 싶지 않은 이런 참상들을 찍어서 알리면 알릴수록 내 입지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기자들에게는. 그거에 이제 극단성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이골이 나 있는 커스틴 던스트,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도 추앙하고 있는 새내기 종군 기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A24 영화들에 비하자면은 조금 아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들이 꽤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영화에서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인물을 찍을 때 보통 이제 사진들이 앞에 있는 피사체를 진하게 찍고 뒤에 있는 배경을 극단적으로 날리는 방식을 쓰잖아요.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인물들을 찍거든요. 마치 사진의 한 장면인 것처럼, 예,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찍어요. 그게 아무래도 기자들의 얘기이고 기자들의 시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지는 게 뭐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에게 꼭 보셔라 라고 권장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별점을 만약에 매긴다면 5점 만점에 3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 약간 극단적이고 변태 같은 저만의 까탈스러운 눈이 있어서 그렇지 2.5점만 넘어가도 충분히 평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 없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시젠 같은 채널에서도 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재미있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재밌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첫 번째 영화였고요. 두 번째 영화는 2025년 1월 24일 CGV에서 봤습니다. 언데드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 영화는 노르웨이의 영화고요.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좀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좀비 영화의 장르를 떠올리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인물들이 한 3팀 정도가 나와요. 누구는 아들을 잃었고, 누구는 연인을 잃었고, 뭐 누구는 누구를 잃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벌어지는 얘기인데, 어느 날 자신이 떠나보낸 그 죽은 사람들이 좀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남은 가족들이 살아 돌아온 좀비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옴니버스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던 거는 좀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통 좀비 영화 하면은 이제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B급 영화의 어떤 정석처럼도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통 영화들이 다루다 보니 극단적으로 어떤 파괴미를 추구하거나 혹은 코믹한 것을 추구하는 게 보통의 좀비 영화의 형태일 텐데 이 영화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만약 그렇게 정말 죽은 사람이 좀비로 돌아왔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셨을 때 흔히들 뭐 예술 영화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조금 기묘하게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딱 맺어지면서 끝나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던 이유는 언데드라고 개념화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그냥 이별했을 때의 그 대상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납득이 되게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성 친구를 만나다가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 관념 속에서는 좀비처럼 남아있는 거잖아. 이미 나는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 떠나보낸 이들을 마치 마음속에선 살아있는 좀비인 것처럼 이제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별을 어떻게 다루는가, 사람마다 이별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들으셔도 좀비 영화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호러, 미스테리 이런 장르로 지금 나무위키에는 정돈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가족 드라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별점을 매긴다면은 5점 만점에 3.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이게 북유럽의 영화다 보니까 북유럽 감성의 그 특유의 느낌 뭔지 아시죠? 막 나무 같은 거, 전나무라든지 나무로 지어진 집 막 이런 게 떠오르고 모닥불 떠오르고 막 그런데 여기에 좀비가 들어가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미묘하게 또 조화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참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속칭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대중 영화를 위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감히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튼 그랬고요. 다음 세 번째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CGV에서 봤습니다.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 영화는 앞서 알아봤던 두 영화와는 다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선수촌이 마련되잖아요. 각 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할 선수들이 묵고 있는 그런 숙소.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집단이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이제 납치해서 인질극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실화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이것만 들어도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영화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스포츠 중계팀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올림픽을 열리게 됐으니까 각 나라의 이제 스포츠 중계팀들이 다 중계를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뉴스팀들은 아니고 이제 선수들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인질극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모드를 변경하는 거지. 뉴스 데스크 모드를 변경해서 이런 참상들을 이제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알아봤던 그 11월라는 영화랑도 유사합니다. 과연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극적인 걸 다루면 다룰수록 시청률이 올라가.
하지만 비극적인 걸 다룰수록 누군가는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가슴이 더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를 다루는 거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걸 영화가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영화의 이 스토리 자체가 실화라는 점에서 믿겨지지 않고 너무 흥미로운 건 맞는데, 그거를 그냥 나열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그냥 보여주고 그냥 끝이 나버려. 그래서 저는 감독만의 고유한 시선을 원했거든요. 사건과 별개로.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의 시선보다도 그냥 스토리,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채널 OCN 이런 데에서 하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영화였고요. 지금까지 본 영화들이 전부 대중 영화들이 아니란 점에서 제가 영화를 고르는 눈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네 번째 영화는 바로 이겁니다. 2025년 2월 14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브루탈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또 흔히들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이제 다른 점으로도 유명한데, 러닝타임이 3시간 34분입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제가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긴 영화인 것 같고요. 너무 길다 보니까 영화가 도중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진짜로 영화가 1부, 2부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15분 정도의 인터미션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인터미션을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름 참신한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영화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일대기 같은 영화고요.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건축 사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뭐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브루탈리즘은 극단적인 실용성, 그리고 미학주의, 그리고 약간 본질에 대해서 다른 포장재를 발라서 숨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건축 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을 때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되어 있는 카페들 제법 있잖아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배관 같은 게 그냥 다 보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루탈리즘의 한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축 사조를 갖고 있는 건축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건축가는 이제 헝가리 출신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헝가리라고 하면은 뭐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제 예술가인 거예요. 건축가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특정적인 건축물의 수주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봤을 때 이제 잔잔하고요. 그냥 드라마에 가까운 그런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기대하고 보시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인물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어떤 건축물을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내는가를 그냥 본다면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권하기는 좀 어렵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이제 에이드리언 브로디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길쭉길쭉하신 분 있죠. 그분이 또 나오시거든요. 여기서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점이죠. 피아니스트에서도 이제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두 번째 나무주연상도 헝가리 출신 건축가 역할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홀로코스트 전문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말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더 이 영화의 주제 같다 생각하는 것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예술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 되게 탈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어떤 초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내는 느낌이잖아. 야, 저걸 만드는 사람은 과연 나랑 같은 인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술품들을 봤을 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술가란 사람들도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지만 그런 별로인 모습들에서도 에센스를 뽑아내서 자신만이 믿고 있는 신조를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그리고 예술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 분들이 굉장히 극찬을 한 영화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4.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CGV에서 봤습니다. 미키 17이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거는 보신 분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다음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했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근미래의 지구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한 행성을 찾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지구인데요. 그쯤 됐을 때 지구에서 클론 복제하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게 돼요. 근데 그 복제 인간이 되게 범죄적인 걸로도 쓰이게 돼서 이제 국가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구 안에서는 복제 인간에 대한 기술을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법을 반대로 비틀어 보면 지구 밖에서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다른 행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떠나는 한 우주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사명감을 갖고 떠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구에서 마카롱 가게를 했는데 심하게 망했어. 근데 이제 사채빚을 많이 져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야. 근데 그 사채업자들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이라서 지구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된 거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일 빠른 비행편 아무거나 사인해가지고 탄 거야.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그런 우주선에 복제인간 프로젝트에 사인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 좋게 말하면은 이제 시험체로서 쓰이게 된 거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뭐 A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됐어요. 사람이 살 수 있으려나 싶으니까 일단 우주선이 A라는 행성에 착지를 해.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떠올리기에 사람이 살만한 행성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토양 샘플도 채취하고 뭐 공기질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버트 패틴슨을 그냥 밖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 10분 버티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 행성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사람을 실험체로 써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부담이 없죠. 이 사람이 죽어도 복제인간 또 만들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키 17이라는 게 이제 17번째 미키란 뜻이거든요. 복제인간 번호예요. 근데 영화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미키 16이 있었어. 걔를 행성 A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미키 17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밖에다가 탐사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미키 16이 살아있던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그 두 명의 클론이 같이 생존하게 된 그런 순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흥미롭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실 영화는 그런 영화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실은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 신대륙이라는 걸 발견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된 게 미국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도 이 영화가 보이거든요. 특히나 그 우주선의 우두머리인 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크 러팔로 배우가 맡았는데 상당히 누군가를 떠올리게끔 만드는 연기를 합니다. 발음이라든지 내놓는 정책 같은 것들이 현재 미국 대통령과도 상당히 유사한데 머시가 떠오르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전혀 노린 적이 없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머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에서 사실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성공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작의 기생충의 엄청난 그런 성과에 비하자면 이 영화는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300만 관객밖에 이제 오르지 못했네요. 어쨌든 뭐 그런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아쉽게 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화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들을 다 섞어 넣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옥자, 설국열차, 괴물, 기생충 이 네 가지 영화를 한꺼번에 버무리면은 이 영화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했던 영화의 말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웠다. 특히나 로버트 패틴슨이 결국은 1인 2역을 한 거니까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아쉬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점을 매긴다면은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게 봤다. 기대치에 비해서. 여튼 그런 영화였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5년 3월 7일 메가박스에서 봤네요. 퇴마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퇴마록은 이제 우리나라의 웹소설의 원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옛날 인터넷 소설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아가지고 원작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국산 오컬트 애니메이션 굉장히 귀합니다. 그죠? 흔하지 않죠. 글쎄 떠오르는 거는 뭐 신비 아파트 정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귀하고 그리고 오컬트 애니메이션은 더 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흥미가 있어서 보게 됐죠. 내용은 뭐 심플합니다. 국내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종교 집단이 있어요. 해동밀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인데 이 종교가 뭐랄까 퇴색되고 있어. 근데 어떤 한 새로운 교주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그 해동밀교의 참뜻을 자기만의 뒤틀린 해석으로 나쁘게 해석을 해서 힘만이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악한 종교 집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죠. 그런 집단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해동밀교를 막기 위해서 펼쳐지는 그런 이제 본격 액션 오컬트 영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게 봤는데요. 이런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시도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더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3D 애니메이션인데 배경이 뭐 남부터미널 아니면은 GS25 그 파라솔 앞에서 벌어지고 막 이런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보통 이제 해외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국내 로컬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보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뭐 성우분들의 훌륭한 음성 연기도 굉장히 재밌는 점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K 프리미엄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영화를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모션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픽사라든지 뭐 디즈니 이런 데서 만드는 3D의 그 느낌과는 사뭇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치 물속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처럼 보여.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모션이 어색해. 근데 사실 뭐 싹 다 걷어내고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픽사 영화를 봐도 15,000원이고 이 영화를 봐도 15,000원이라면 모션이 아쉬운 거는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기본기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너무 많이 봤어요. K-플롯 뭔지 아시죠? 약간 그 신파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모르겠네. 해외 관객들한테는 흥미롭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국내 관객들에게는 약간 좀 피로감이 있게끔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봤다. 후속작도 나올 것 같던데 나오면 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전작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굳이 별점을 매긴다면은 5점 만점에 2.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르가 오컬트이고 공포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공포스러운 느낌은 거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무서운 애니메이션을 기대하고 보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CGV에서 봤네요. Flow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보기 전부터 이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2024년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동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펼쳐졌는지 지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디 갔는지 사람만 다 없고 동물들만 남아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해수면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동물들이 과연 어떤 식의 행동을 할까라는 거를 영화가 이 주인공 고양이의 일대기를 그려주면서 보여주거든요. 뭐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요. 대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뭐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들은 많지만 보통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았지 동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영화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박하게 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장편 애니메이션 상까지 받을 만한 영화인가는 잘 모르겠다. 그 많이 아쉬웠다. 이 영화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록이랑 비슷합니다. 모션이 조금 어색해요. 내가 너무 대기업의 큰 자본이 들어간 3D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유명한 게 아마 이 영화에 쓰인 모든 그 툴들이 무료 툴로만 만들어진 걸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장비를 쓰지 않고 무료로 공개된 소스들만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모션 같은 부분들이.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모션이 아쉬운 거는 그냥 커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영화만의 뭐 색채입니다, 분위기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기본기가 조금 아쉽게 보이는 거라고 밖에는 저한텐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기본기가 아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5점 만점에 뭐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별점 주는 수준이 좀 지랄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제 취향이 아니면은 좀 박한 점수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셔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뭐 가볍게 볼만한 영화도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과 재밌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너무 큰 혹평을 했나? 여튼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CGV에서 본 영화네요. 야당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 큰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 봤습니다. 예. 스토리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검사 측과 경찰 측이 있는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로 자신의 성과를 막 높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검찰 측이든 경찰 측이든. 그래서 이 유해진 씨가 이제 검사로 나오는데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은 이 강하늘 씨, 이 사람을 이제 캐스팅해서 약쟁이들을 잡아들이는 거지. 예. 이게 뭐냐? 일반적인 마약 사범이 있으면은 결국 그 마약을 자기가 흡입해서 소비한 그런 사람들은 잔챙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더 윗선에 있는 애들을 잡아들여야 실적을 다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불법적인 일이 된단 말이야. 검찰 측과 경찰 측이 직접 하기에는. 그래서 강하늘 씨, 법조계인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약간 법적으로 많이 봐주면서 너가 약쟁이 애들을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큰 마약 총책을 체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게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봤을 때 기대도 별로 안 했어. 그치만 이 정도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쉬운 거야. 예.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객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재미없는데? 이게 왜 호평 일색이지? 제가 그 당시에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평점을 찾아봤거든요. 댓글들이 전부 어떤 댓글인지 알아요? 잘 끓인 김치찌개 같은 맛이래, 이 영화가. 다 아는 맛인데 맛있게 끓인 찌개의 맛이라는 거야. 난 그게 칭찬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먹었던 맛을 또 먹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막 호평 일색이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의 평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 되게 아쉬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던 영화의 서사와 플롯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범죄 도시랑도 유사한 느낌이 들고요.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시리즈로 다음 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흥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좀 결말도 그렇고 해소되는 방식도 그렇고 조금 짜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제 관람 불가 영화로 나왔는데 또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로서의 화끈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나? 라고 기대하고 본다면 아쉬워요. 그런 게 그다지 주류가 되는 영화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냥 15세 이용가로 봐도 될 정도거든요. 특정적인 장면을 잘라내고. 근데도 왜 굳이 이걸 청소년 관람 불가로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여튼 별점을 굳이 매긴다면 저는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예.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예. 많이 아쉬웠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5년 5월 25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기가 막히죠. 예. 우리 탐 형님께서 찍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종지부 마지막 영화입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시리즈,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끝맺음을 맺게 되었죠. 이 전작이었던 데드 레코닝에 이어지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최초의 연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작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봤냐?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다 본 사람으로서
이런 마무리는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낸 마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영화 얘기할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화 시리즈가 길게 이어진 영화들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이제 늙었구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게 되게 싫어요. 네.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주인공은 영원히 늙지 않는 캐릭터인데, 뭐 이단 헌트인데, 이 인물이 나도 이제 늙었구만, 이 짓거리도 못하겠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배우가 늙어가니까 옛날에 했던 만큼의 액션을 할 수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많이 아쉽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근데 톰 크루즈 배우님은 미션 임파서블에서 전혀 그런 말에 이런 만구도 없이 마지막 영화까지도 미친 듯한 스턴트를 보여주면서 영화를 잘 끝맺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자체가 이제 임파서블 미션 포스, IMF라고 하는 불가능한 미션을 행하는 그런 이제 특공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 정도와의 이야기였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AI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맺으면 된다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시리즈가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여튼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굉장한 고지능을 가지고 있는 AI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망들을 해킹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걸 이제 막고자 하는 이제 톰 크루즈 형님의 발벗고 뛰는 액션이 이제 이뤄지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예. 너무 재밌게 봤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사실 톰 크루즈 형님이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 때, 그리고 제 나이 때까지는 스타잖아. 굉장히 잘생긴 미남 스타이면서 할리우드 액션 배우인데, 요즘 10대, 20대 분들한테는 그다지 어필되는 배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흥행 기록이 330만 밖에 안 돼요. 네. 저는 이 정도 영화라면은 이거의 배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장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장르가 된 거죠. 예,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익히 봐왔던 거다 보니까 익숙한 맛으로 보는 장르지만,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그다지 어필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표값이 3만 원이었어도 저는 봤을 겁니다. 웃으면서. 여튼 그런 영화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5년 6월 2일 CGV에서 봤습니다. 시너스, 죄인들이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건 참 기묘한 영화인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도대체 뭔 영화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 어떤 한 마을에 소년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요. 근데 이제 소년은 이런 기독교적인 느낌의 집안이 싫어. 그래서 브루스 음악을 하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거야.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목사인 아버지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 브루스는 이제 악마의 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거죠. 여튼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그 마을 출신의 굉장히 성공한 쌍둥이가 있거든요. 쌍둥이 둘이 있어. 얘네가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서 깽단 같은 활동을 하면서 꽤나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이들의 꿈은 자기만의 어떤 브루스 클럽을 만드는 거야.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 시카고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땅 자리부터 해가지고 다 보면서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이제 브루스 클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개업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아티스트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원래 동네에 있던 그 목사님 아들 소년을 데리고 와. 네가 그렇게 브루스 기타를 잘 친다면서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개업 공연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개업식에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개업식에는 이 소년 말고도 수많은 거리에서 네임드인 그런 아티스트를 모아가지고 개업 파티를 하게 되거든요. 손님들도 많이 왔어. 브루스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화끈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좀비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되게 뜬금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납득이 안 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영화가 실제로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좀비에 대한 영화다 혹은 블루스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흑인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문화를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래 살고 있던 이제 뭐 백인이라든지 다른 문화권 사람들, 그런 얘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브루스 클럽인 것이고, 그 클럽을 와해하려고 하는 집단이 이제 뱀파이어 좀비 집단들인 거죠. 그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상당히 공포의 장르라고 하기에는 기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영화 자체가 정말 기괴해요.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공포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공포성을 기대하고 오시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흑인 문화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들어간 공포 영화다 라고 보시면 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박함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하지 않았던 시도. 그렇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재밌게 봤다. 마이클 B 조던이란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거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킬몽거 역할로 나왔던 그런 배우죠. 근데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쌍둥이 역할을 1인 2역으로 소화하시는데 정말 그냥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더 큰 대성할 만한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튼 그렇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5년 6월 26일에 CGV에서 봤네요. 28년 후입니다. 확실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포 영화들이 극장가에서 많이 개봉하는 느낌이네요. 28년 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8일 후, 28주 후, 그리고 28년 후입니다. 그래서 28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뭐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예, 그 런던, 영국 이쪽에 분노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극단적인 폭력성이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 뜯어먹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비랑 유사한 개념인데, 좀비랑 아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 여튼 그 사건이 벌어지고 28년 후가 된 겁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제 영국의 한 어떤 섬에서 벌어지는데, 왜 섬이냐? 런던 시가지 이쪽은 이제 이미 완전히 좀비 바이러스,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살 수 있는 영역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섬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꾸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긴 되지만 문명권의 물건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밀물과 썰물의 때에 따라서 생기는 길이 있거든. 좁다란 길. 거길 통해서 사람들이 외지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해.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살고 있는 거죠.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 집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이렇게 3인 가족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된 거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을의 탐사대원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떠나게 된 거야.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어떤 식의 일이 부자에게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도 전형적인 공포 영화 혹은 전형적인 좀비 영화를 기대하고 보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 중반부까지는 괜찮은데 후반부에 됐을 때의 그 분위기가 사뭇 싹 바뀌면서 그냥 노멀한 좀비 영화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거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참신해서 좋았어요. 일반적인 좀비 영화들이 취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의 구성이라 생각해서 재밌었는데 불호의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천을 막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한 2편 더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편들도 저는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대중성을 잡는 방향으로 영화가 간 것 같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객 수도 36만에서 그쳤군요. 납득이 됩니다. 여튼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참신함 점수가 많이 가미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냥 가벼운 좀비 영화 정도로만 봤는데 이동진 평론가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영화 평론가분이실 텐데 그분께서 평론하신 거 보니까 저는 영화 평론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단번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런던,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영국이 이제 완전히 배제가 돼서 영국 안에서만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 꽤 안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영화의 배경이야. 근데 그 배경이 마치 이제 브렉시트를 한 영국처럼도 보인다는 거야. 이동진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유럽권 국가에서 지금 영국이 당하고 있는 취급을 좀비 영화의 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생각까지 한다고? 좀비 영화 보면서 브렉시트까지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은 영화기도 합니다. 여튼 재밌게 봤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025년 6월 29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F1이네요. 포뮬러 1 더 무비죠. 네. 이거는 뭐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를 최근에 보신 분들 중에서 꽤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재밌게 봤어요. 예.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레이싱 영화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집중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브래드 피트 배우가 상당히 멋있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봤는데 이제 탑건 매버릭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조셉 코신스키. 그냥 탑건의 레이싱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이싱을 하면서 벌어지는 우정과 갈등과 뭐 화합 이런 게 딱 그냥 탑건의 레이싱 버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봤는데 글쎄요. 남들이 인생 영화다라고 꼽을 정도로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되게 여러 차례 다회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진 않는데 그 정도의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밌게 봤던 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사실성 그리고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뭐 웰메이드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인 평점은 저한테 있어서 5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나쁘지 않았다. 왜 3.5점이냐 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반복되는 지루한 루즈한 파트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쓸데없이 길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 이거보다 러닝타임이 더 짧았어도 될 것 같거든요. 한 2시간이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루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모르겠어. 캐릭터성이나 이런 건 출중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루즈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루즈했다 뭐 그런 거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5년 7월 11일 CGV에서 봤습니다. 슈퍼맨.
이네요. DC의 새로운 반란의 시작. 슈퍼맨을 다시 한번 리부트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리부트야? 예. 이거는 저는 솔직히 좋은 평을 줄 수가 없어요. 슈퍼맨에 대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다시는 슈퍼맨 영화를 볼 것 같지 않고요. DC의 슈퍼히어로 영화에 큰 기대를 했다가 크게 실망한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슈퍼맨 영화를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슈퍼맨의 플롯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예. 크립톤 행성에서 왔고 자기 정체를 감추면서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제임스 건이라고 하는 이제 마블에서 원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들었던 감독이 DC에 넘어오면서 만든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에서 마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DC의 느낌,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적인 슈퍼히어로의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좀 더 오락성이 많이 가미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큰 흥행을 했기 때문에 속편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이미 영화 말미쯤에 속편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끝나서 뭐 나올 것 같은데요. 국내 관객 수가 86만 명이네요. 별로였어요. 네. 그냥 슈퍼맨은 이제 매력이 별로 없어요. 영화로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리부트 할게요, 다시 만들게요 해도 몇 번은 그래요, 다시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냥 보는데, 이건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 슈퍼맨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려버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별점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5점 만점에 2.5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빌런도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슈퍼히어로만큼이나 빌런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빌런이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였고요. 2025년 7월 20일 메가박스에서 본 영화도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성우 지망생이다 보니까 더빙된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개봉하면은 보통 극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된 극장판인데요. 이 시리즈는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대중을 위한 시리즈가 아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탐정 코난을 여태까지 좋아해 왔고, 코난 시리즈의 극장판이 나왔을 때 그냥 이제 관성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볼 수 있는 장르지만, 저같이 간혹 가다가 명탐정 코난을 즐기는 사람들한텐 더 이상 즐길만한 장르가 아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은 기존의 살인사건이라든지 트릭 같은 것들이 대두되는 그런 탐정 만화로서의 느낌은 이제 많이 없고요.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러브라인이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추리 만화 한번 볼까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큰 실망하실 것이다. 다만 명탐정 코난의 기존 팬분들이었다면은 너무 재밌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면 문제인 거야. 보통. 왜냐면은 이런 탐정 만화에서는 뭐 호리병 마을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그 범행에 쓰인 트릭이라든지 범행 자체의 파격성, 이런 게 중시가 되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죽긴 죽거든? 근데 누가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왜 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다만 코난 일행들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좀 기억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팬들을 위한 만화가 온전히 돼버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나 아쉽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빙으로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2점 정도요.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리즈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영화로 봤을 때 그냥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줄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025년 8월 2일 CGV에서 봤습니다. 콘스탄틴이네요. 콘스탄틴은 이제 원래 있었던 영화인데 재개봉한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천계와 마계 사이에서 이제 악마 사냥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영화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고요.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는데 이런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재개봉을 해주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배우가 너무 섹시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영화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고 기대하지 않나? 대중 영화로서 이 정도의 포맷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불호 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악마를 퇴치할 때 쓰이는 수많은 약간 성물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만화적으로 재해석된 성물들이 나오니까 특히나 재밌었고요.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정도 충분히 재밌게 봤다. 살짝 아쉬운 점은 더빙판으로 재개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왕 재개봉되는 거.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025년 8월 8일 CGV에서 봤습니다. 발레리나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거는 존윅 시리즈 아시죠? 네, 존윅의 약간 스피노프 격의 영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 집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립극장의 발레리나처럼 그런 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거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발레리나들을 키우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안에서는 살인 병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던 거야. 폭력 집단인 거죠. 거기도 딸은 이제 아버지를 죽게끔 만든 그런 집단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흔한 액션 영화의 플롯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액션에 집중한 느낌이야. 그리고 존윅 유니버스, 그러니까 존윅이라고 한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아주 실사 느낌이 많이 나는 액션 영화가 있는데 사실 그거의 스피노프라고 하면은 존윅의 후광에 기대어가는 그런 액션 영화가 아닐까? 한 생각이 들잖아. 그냥 괜히 그냥 더 돈 벌고 싶어서 만든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고 그 주연 배우의 액션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 여름에 봤던 액션 영화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통쾌 그 자체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권할 수 있을 것 같다. 액션 영화를 기대하시면 그걸 다 보여줍니다. 영화가. 그리고 깜짝 등장하는 키아누 리브스. 기가 막히다. 존윅의 팬이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정도. 오락 영화로서 아주 출중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배우가 아나 데 아르마스? 이분이 제가 처음 봤던 게 아마 거기여서였거든요. 그 나이프스 아웃. 여기서 약간 그 유색인종 그 간호사로 나오는데 되게 수수한 역할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되게 연기 잘하고 예쁜 배우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도 굉장히 섹시한 역할로 나와서 좀 신기했거든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마지막 발레리나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능미도 넘치면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나이프스 아웃에 나오는 그 역할의 배우분이랑 너무 다른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직업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해당 여배우는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고요. 다음은 2025년 8월 13일 CGV에서 봤습니다. Stop Making Sense라고 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A24 배급사의 영화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콘서트 영화 Stop Making Sense라고 하는 포스터가 보이네요. 이게 토킹 헤즈라고 하는 이제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밴드였나 봐요. 그 밴드가 실제로 라이브 콘서트 하는 것을 찍은 영화예요. 예. 그냥 공연 실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아이돌 콘서트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토킹 헤즈의 그 퍼포먼스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기발하고 에너제틱해서 충분히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40년 만에 재개봉한 건가? 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그냥 딱 보면은 이 토킹 헤즈라는 그룹을 전혀 모르고 노래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도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보면서 뭐 기억에 남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공연인 거니까. 근데 그냥 사람이 날것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콘서트 실황 영화였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4.5점 정도. 진짜 재밌어요. 혹시나 이 토킹 헤즈를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 번 이분은 가끔 가다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토킹 헤즈의 노래는 아니고 데이비드 번의 Like Humans Do라는 노래거든요. 혹시 이 앨범 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윈도우 XP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그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샘플로 그냥 깔려있는 노래야. 그래서 혹시 옛날에 아이팟 쓰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튠즈 통해서 음악 동기화했던 분들은 이 노래가 자동으로 아이팟에 들어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밴드다. 토킹 헤즈가 재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뭐 또 예술 영화라든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취향이어서 재밌게 봤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메가박스에서 봤네요. 퍼펙트 블루. 곤사토시 감독의 애니메이션인데 재개봉한 거였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냥 좀 보셨으면 좋겠어. 미스터리 공포 애니메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그다지 미스터리 공포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서스펜스가 굉장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미감 이런 게 어떻게 이 당시에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3인 아이돌이 있어. 근데 그다지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은 아니야. 약간 좀 지하 아이돌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불현듯 어느 날 아이돌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배우로서 이제 다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아이돌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새로운 출발이 굉장히 두려우면서 동시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이돌로서 성공을 못 했으니까. 배우로서는 다시 내 인생을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엔가 자신의 일상을 자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미니홈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글을 계속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랑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내 생각이랑 아주 똑같은 글이 맨날마다 올라오고 나는 어디선가 막 몰래 찍은 사진 같은 게 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 주인공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줄 알고 있어. 심지어 자기가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누가 나를 스토킹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역으로 쫓아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총 관객 수가 634명이에요? 아, 이거 2004년 기준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봤겠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곤 사토시 감독의 역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라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곤 사토시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일 텐데, 인셉션이랑 되게 비슷한 영화인 거 아세요? 혹시 인셉션 보신 분들 이 영화 보시면 약간의 배반감도 들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 인셉션이랑 똑같잖아,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난해한 부분이 많았던 파프리카보다 그냥 퍼펙트 블루가 훨씬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추천드린다. 5점 만점에 4.5점. 네,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영화는 25년 9월 24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예. 이건 제가 극장에서 2번 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훌륭해서,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2번 봤습니다. 이병헌 씨는 정말 대단한 배우분이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잘생겨서 연기력이 가려진 정말 그런 대표적인 배우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로. 정말 최고의 배우입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이제 제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제 이병헌 씨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된 거예요. 집에는 이제 각종 빚 같은 게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빨리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왜 쉽지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혹시 나랑 유사한 제지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재취업자들이 똑같이 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한 생각이 드니까 라이벌들을 내가 직접 없애야 되겠다. 이 끝없는 취업난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쟁자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살인을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영화의 백미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인간사에 대한 처절한 스케치랄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뭐랄까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사는 게 인생이 다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 그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 첫 번째로는 그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란 노래가 삽입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런 영화 장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탁월한 장면이었고, 두 번째로 재미가 있었던 거는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AI의 시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기계에게 대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이 말소가 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One Battle After Another, 2025년 10월 1일 CGV에서 봤습니다. 아, 이거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이번 연도 아카데미에서 영화가 휩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숀 펜 씨의 연기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로. 예. 근데 이것도 영화가 좀 길고요. 2시간 41분짜리네요. 그리고 액션 어드벤처의 영화긴 한데 엄청난 서스펜스와 대중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롯과 속도감을 기대하시면 조금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이고요. 영화는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과거에 이제 혁명자였는데
좀 되게 아나키스트 느낌이에요. 약간 좀 과격하게 국가적인 반란을 도모하면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부류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그런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 전부 하나하나 잡혀가게 돼. 그때 이제 반란을 같이 했던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기존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살면서 변절자가 된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내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이에 딸이 있었어. 딸이 근데 이제 이 반동분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쇼펜의 일당에게 납치를 되게 되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국 사회에 대한 뭐 인종차별적 문제라든지 그런 은유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냥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특히나 마지막에 추격신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게 봤다. 저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에 감독님이랑 쇼펜 씨가 이제 상을 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한 번쯤은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중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은 2025년 10월 5일 CGV에서 어쩔 수가 없다를 한 번 더 봤네요. 이건 스킵하고, 2025년 10월 6일 메가박스에서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들이 전부 메이저한 느낌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여튼 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사실은 아마 어쩔 수가 없다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수상에 대한 시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인종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수록 더 영화제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재미지만 뭐 모르겠어. 네,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 인종 문제 다루고 그러면 더 고평가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사고였을 뿐도 재밌게 봤지만, 이거랑 어쩔 수가 없다 중에서 뭐가 더 재밌었냐 하면 저는 어쩔 수가 없다가 더 재밌었거든요. 요 영화는 약간 좀 그 이런 말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냥 쓸게요. 예술 영화 같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네. 재밌습니다. 자파르 파나히라는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래요. 저는 이제 전작들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화가 처음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밤길을 가다가 차가 이제 어떤 들개를 치면서 약간 차가 좀 퍼지게 돼.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카센터에 원래 있던 직원 중에 하나가 그 방금 차를 맡기러 온 사람들이랑 전에 아는 사이였는지 갑자기 뒤를 쫓게 돼요. 그래서 전날에 카센터에 갔을 때는 이제 임시 방편으로만 차를 고쳤으니까 다음날 해가 떴을 때 이제 다른 카센터에 가서 차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 원래 차 주가. 근데 전에 있었던 카센터에서 직원이 몰래 따라왔다고 했잖아. 다음날 될 때까지도 계속 기다렸어, 그 사람을. 그래서 다음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맡긴 그 남자를 몰래 때려가지고 납치를 합니다. 자기 벤에 태워. 그 다음에 산채로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묻힌 사람이 영문을 모르겠으니까 아니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묻으려고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너가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산다고 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일을 겪었고 이런 거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영화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묻다 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 어떤 짓을 한 사람이었겠지? 이 묻은 사람이?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묻다가 말고 다시 펜에 태워서 그 과거에 있던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자신처럼 똑같은 피해자의 입장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냐? 이런 식으로 추측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됐을 때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심심하고 약간 그 있죠? 인텔리 느낌 나고 그런 영화여서 재밌게 봤지만 어쩔 수가 없다에 비해서는 좀 아쉽게 봤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플롯의 구성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의 순서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됐다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겠지. 근데 나도 그렇고 그냥 인물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진짜 맞는 거야 아닌 거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영화가 이제 역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시네필들은 좋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엄청 따봉 이 정도로 보진 않았다. 그래서 4점 정도 되는 영화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2025년 10월 12일 CGV에서 봤습니다. 미러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진짜 비주류 영화들을 위주로 봤네요. 예. 크리스티안 페촐트라는 감독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영화래요. 전작들을 안 봐서 모르겠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약간 좀 인디 뮤지션에 가까운 이 두 남녀 커플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죽어. 여자만 남거든. 근데 이 여자가 병원에 곧잘 가면 되는데 자기를 이제 119에 신고해준 이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네 집에 왠지 모르게 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집에서 며칠간만 지내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래. 좋대. 그래서 이제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이 왜인진 모르겠지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이 아주머니랑 남편 그리고 남편의 아들 이렇게가 있거든. 근데 서로 같이 살고 있지가 않아. 남편이랑 아들은 카센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아주머니가 집에다가 남편이랑 아들을 초대해.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다. 한번 보러 올래? 뭐 이런 식인 거야. 남편이랑 아들이 반응이 썩 안 좋아. 근데 갔더니 진짜 어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있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이러니까 좀 서먹했던 그 부부 관계가 점점 회복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이 의아함을 가졌고 왜 따로 살고 있었고 이런 거가 영화의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되게 미스터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다지 미스터리한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 보시면 다 이제 어떤 내용이라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영화라고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속되게 말하는 예술 영화에 가까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언데드 다루는 법이랑 좀 유사해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그거를 굉장히 기괴하게 잘 연출해서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상당히 찝찝해지고 기분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드나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봤다. 이 영화도 좀 아카데미에서 좀 뭐 상 좀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재밌게 보긴 봤어요. 국내에서 개봉관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가지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또 오래간만에 서울 올라가서 아트하우스에서 봤거든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예. 하지만 대단한 명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2025년 10월 26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8번 출구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거는 게임이 원작인 영화죠. 사실은 이게 영화화가 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라웠어요. 아시겠지만 게임은 단촐하게 그지없거든요. 어떤 내용의 게임이냐, 8번 출구에서 영원히 순환되고 있는 거야.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지하철의 그 출구로 나가는 그 길이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내용의 게임이거든요. 이 영화도 큰 틀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그 게임을 상당히 열심히 해석해서 나름의 스토리를 구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포 영화를 기대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리하고 공포적인 느낌이 나긴 납니다만 이 영화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도를 하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예. 왜냐면은 이 영화의 기본 자체가 공포 게임으로 시작한 영화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잖아. 공포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감독만의 시선을 넣었는데 그게 공포 장르랑 그다지 어울리는 시도 같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작 게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으면은 나름 재밌고 신박한 시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게임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는 아쉬움을 많이 안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다지 추천까지는 못 드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5점 정도. 킬링 타임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의외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꽤나 오랫동안 상영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44만 명 정도가 이제 봤네요. 그래서 나름 장르 팬들한테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배우분들도 니노미야 카츠나리, 이분도 이제 전에 아라시라고 하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거든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고마츠 나나가 등장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런 스타 파워가 좀 한몫을 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좋은 영화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영화였고요.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CGV에서 봤네요.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사도신생입니다. 이거는 재개봉을 한 거고요. 이게 아마 30주년 기념으로 지금 CGV에서 재개봉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반게리온은 제가 꽤나 재밌게 본 영화다 보니까 뭐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에 그냥 이제 과거의 추억 삼아서 봤습니다. 사실 다 봤거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화면으로 보는 쾌감과 짜릿함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극장에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 집에서 TV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작은 화면으로 보는 거랑 압도되는 큰 시네마에서 보는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미 아는 내용이시겠지만은 극장에서 보는 게 또 나름 재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사도신생, 이거는 에반게리온을 다 보고 가셔야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TVA의 파편적인 내용을 담아서 안노 히데아키만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그런 영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 자체는 그냥 저는 평범한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예술성을 가미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더더욱이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예술성의 정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TVA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내용들밖에 없어서 애니메이션의 찐 팬분들이 아니면은 보라고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여튼 그렇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예술 영화의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지 마시라는 말씀도 곁들이고 싶습니다. 여튼 다음 영화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2025년 11월 8일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네, 반지의 제왕도 이제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봤었습니다만 다시 보고 왔고요. 이게 또 언제적 영화야? 20년 넘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시리즈를 뛰어넘는 판타지 트릴로지가 없던 것 같다 하는 생각. 저는 그게 추억 보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추억 보정이 아니야.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제가 물론 반지의 제왕 원작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충실한 재현도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스펜스나 이런 분위기 그리고 정말로 들어간 이 노력 이런 것들이 요즘 영화들과는 정말 사뭇 다르다. 진짜 찐팬이 만든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봐도 전혀 티가 안 나고 그냥 재밌어요. 예. 그 반지의 제왕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지금 재개봉 하시는 거 극장에서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 반지가 있었어. 여러 종류의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뭔가 힘과 관련되어 있거나 뭐 지혜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반지였거든. 그런 반지를 각계각층의 종족들한테 뿌린 거야. 드워프한테 몇 개, 엘프한테 몇 개, 인간한테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반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지가 있었는데 그게 절대 반지인 겁니다. 그 반지 하나가 모든 반지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반지였던 거죠. 근데 그 반지가 사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 지구가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절대 군주, 반지를 갖고 있던 그 군주를 이제 우연히도 이기게 되면서 반지의 그 행방이 약간 묘연해져요. 어떤 개울가 같은 깊은 데에 가라앉게 되면서 그 반지가 완전히 봉인된 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골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생명체 있잖아요. 걸름 하는 거, My precious 하는 사람 있잖아. 걔가 그걸 찾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반지에는 약간 영험한 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갖는 사람의 자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달까? 그래서 골룸이라는 사람도 사실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냥 적당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반지에 눈이 멀어버려서 자신의 모든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반지만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런 골룸과 어떤 한 탐험가가 만나게 되는데 그 탐험가의 이름은 빌보 베긴스였습니다. 빌보 베긴스는 이제 호빗 쪽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약간 땅 요정 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꽤나 네임드인 탐험가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쓰면서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골룸한테서 그 반지를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반지의 힘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기도 하고 빌보가 여러 모험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제 자신이 작가로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렇게 호빗들 사이에서만 인기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고 싶다. 꽤나 늦은 나이지만 해서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지가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그 반지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반지를 없애는 반지의 원정대를 꾸리게 돼요. 이제 베긴스 집안의 뭐 손자였는지 이 프로도 베긴스 얘한테 그 반지를 맡기게 되고 또 그 반지의 원정대를 수호할 수 있는 엘프족과 드워프족과 뭐 인간족과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반지를 없앨 수 있는 산으로 떠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반지에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악한 무리들이 이 반지를 꿰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21세기의 명작에 무조건 이름이 들어갈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옛날 영화의 특유의 그 좀 심각할 정도로 빠른 진행이 있어. 그 당시엔 제가 좀 못 느꼈는데 다시 보니까 서사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스피디해 굉장히. 그 제가 또 언제 느꼈냐면은 미션 임파서블 3를 제가 최근에 다시 봤었는데 똑같아요. 엄청 빨라 진행이. 루즈할 구석이 없어. 다 드러나가지고. 근데 반지의 원형들도 약간 좀 그랬어요. 지금 나왔으면 아마 이게 엄청 길고 더 상세하고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의 속도감은 진짜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흡입력 있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극강의 완성도와 스토리텔링 때문에 명작으로 취급받는 이 영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5점 만점에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은 2025년 11월 23일 CGV에서 봤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아니 에반게리온 극장판 재개봉하는 거 다 보려고요. 지금 사도신생,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그리고 아마 에반게리온 서파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카포까지 해가지고 다 재개봉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에반게리온 좋아하니까 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TVA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A가 아마 25화까지인가 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26, 27화까지의 내용인가?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TVA 버전으로만 해도 내용에 완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TVA에서 보여주지 못한 더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 2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안 보고 가시면은 이해가 아예 안 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파격적인 엔딩을 맞이하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이런 게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제가 상세한 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길이 남은 역작이 된 이유는 있다 분명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별점을 제가 아까 줬나 안 줬나 모르겠는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 주고 싶어요. 예. 애니메이션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저는 개인적으로 에반게리온이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사도신생의 경우에는 솔직히 3점 정도? 네, 5점 만점에. 에반게리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컷 같은 느낌이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그 이상의 것을 제시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애니메이션들과 만화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고평가를 합니다. 감독님의 뭐 정치 성향 같은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은 2025년 11월 27일 메가박스에서 본 올해 마지막에 본 영화입니다. 주토피아 2. 네요. 야, 주토피아가 도대체 얼마 만에 후속작입니까? 예. 아마 7년 만인가 9년 만에 후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재밌게 봤습니다. 예. 사실 주토피아 1에서 더 크게 새롭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디즈니가 많이 보여주는 특유의 플롯이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아는 맛이지. 그냥 늘 먹던 맛, 아는 맛. 근데 굉장히 잘 조리된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되게 고급지게 아는 맛이 나온 느낌이지 뭔가. 그래서 뭐 배부르게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영화들은 개인적으로 15,000원 내고 보기가 좀 아까울 정도. 사실 20,000원까지도 내고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주토피아 팬분들은 물론이고 팬이 아닌 분들도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이 지구상에 모여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주토피아에서 새로운 종족이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미국 내의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풀어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에서 1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3D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라든지 그런 어드벤처 영화로서의 모든 부분을 충실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28편의 영화들을 한번 쭉 다 톱파봤는데요. 올해 최고의 영화를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영화도 한번 꼽아봐야 되겠죠. 올해 봤던 가장 워스트 영화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야당 야당은 정말 아쉽게 봤습니다. 불필요할 정도의 폭력성과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불쾌감 이런 거를 과연 액션 쾌감이라는 이유로 커버칠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좀 반기를 들고 싶거든요. 좀 이 정도는 좀 과해. 그래서 야당이 최악의 영화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르 불문하고 최고의 영화는 뭐였을까 꼽아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봉을 제외하고 제가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다를 그냥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고 싶습니다. 네, 진짜 재밌게 본 것도 있고 우리나라 K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하고 싶은 바가 잘 드러나 있고 다른 영화들처럼 되게 현학적으로 풀지 않고 직설적으로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던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 최고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고르고 싶습니다. 예, 진짜로 다른 브루탈리스트 아니면은 뭐 시너스, 스탑 메이킹 센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런 정말 좋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면 어떤 영화를 볼래 했을 때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를 고르면서 오늘의 영화 리와인드 하는 시간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내년 말에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니까요. 그동안에 또 저는 다양한 영화들 많이 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